시간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다산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품격은 나이와 함께 저절로 오는 선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의식적 노력의 결실이다. 강진 유배지에서 펼쳐진 그의 18년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더해가는 소중한 수련의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고 품격이 갖춰진다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이만 먹고 오히려 더 속물스러워진 사람들, 경험은 많지만 여전히 유치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반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깊은 통찰력과 품격을 갖춘 사람들도 있다. 차이는 무엇일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학문의 길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는 뜻이 아니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적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바로 품격이다. 정약용이 권력의 정점에서 유배지로 떨어졌을 때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내면의 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품격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정약용의 삶과 사상에서 찾은 6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자. 모든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일신우일신을 강조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로워지려면 먼저 지금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찰의 힘이다. 젊은 시절에는 바깥 세상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늘 밖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선이 안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오히려 축복이다. 안으로 향한다는 것은 소극적이 되거나 세상에 관심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그동안 놓쳤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수기치인이라 했다. 자신을 닦아야 남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기르자. 오늘 내가 한 말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품은 생각들은 순수했는가? 내가 보인 행동들은 떳떳했는가?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면 진정한 성장은 없다. 거울에 비친 얼굴의 주름을 세는 것보다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편견의 주름을 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외모의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성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자책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지만 성찰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려 했다. 자신의 깊은 동기까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허영심,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찰의 시작이다. 마음이 흔들렸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자. 감정에 휩쓸렸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런 객관적 시선이야말로 품격의 바탕이 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창이다. 정약용은 언어는 마음의 소리라고 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교양과 품격,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실수로 한 말이라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이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마디 말이 그 사람 전체를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말을 신중하게, 품격 있게 하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필수 덕목이다. 말을 검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진다. 경험담도 많고 조언하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가려서 한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말들이 있다. 첫째,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이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둘째, 자신의 과거 자랑이나 남의 흉을 보는 말이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드러낼 뿐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시대에는 같은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셋째, 감정에 휩쓸려 하는 말이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감정에 휩쓸려 말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 말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자. 정약용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원수의 손에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을까? 수백 년 후 후손들이 읽어도 조롱받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말의 속도와 톤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기르자. 급하게 말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고 상대방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유로운 말투는 그 자체로 품격을 드러낸다. 조언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환영받지 못한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언이라면 제안해도 될까요? 경험담을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같은 식으로 허락을 구하자. 무엇보다 진실한 말을 하자.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정약용이 강조했듯이 진실함이야말로 모든 품격의 바탕이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깊이 사색하고 연구했다. 그는 학문에는 끝이 없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포기한다. 은퇴하면서 학습도 함께 은퇴시켜 버린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도 멈춘다.
성장이 멈춘 사람에게서는 품격을 찾기 어렵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젊을 때는 성급해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차근차근 살펴볼 여유가 있다. 젊을 때의 배움과 나이 든 후의 배움은 질이 다르다. 젊을 때는 주로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인생의 의미나 삶의 지혜 같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경학을 깊이 연구한 것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함이었다. 배움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길에서 만난 나무 한 그루, 마주친 사람의 표정,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사고방식, 다른 문화의 생활 방식,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까지도 모두 배움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신선함을 잃지 않는다. 배움에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배움이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현대의 새로운 기술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보자.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만 익히면 된다. 책을 읽을 때도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 빨리 많이 읽기보다는 천천히 깊게 읽자. 한 권의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정약용이 경전을 반복해서 읽으며 새로운 해석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 그 자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몸에 새겨진다. 배우는 자세 그 자체가 품격을 만든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정약용은 사람은 모두 존귀한 존재라고 했다. 지위나 재산,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해진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정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 친해져서 얻을 것이 있을까? 같은 계산적인 생각은 관계를 망친다. 대신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간섭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마라. 진정 필요할 때, 진정 요청받을 때만 도움을 주어라. 대신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하자.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만나자.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역할 분담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 갈 수는 있다. 가족, 오랜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서로의 상처와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용서하는 마음도 품격의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버려야 한다. 그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정약용이 자신을 유배로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말이다. 때로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지혜다. 하지만 이때도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이 품격 있는 방법이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한두 개라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진다. 정약용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려 했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식을 극진히 한다는 경물치지의 정신이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며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현대 사회는 자연의 리듬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인공 조명 때문에 밤낮의 구분이 흐려지고 에어컨과 난방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라. 대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봄의 꽃이 아름답듯이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다. 젊음의 패기가 매력적이듯이 나이 들매 원숙함도 매력적이다. 계절이 바뀌듯이 삶의 계절도 바뀐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계절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억지로 다른 계절의 옷을 입으려 하지 마라. 젊은 시절에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가을과 겨울의 계절이다. 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여름에는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이제 가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수확할 때다. 겨울에는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혜를 축적할 때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 마음도 평안해진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이런 여유로움이 바로 품격의 중요한 요소다.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첫째는 순환의 법칙이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는 조화의 원리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도 있다. 셋째는 인내의 가치다. 씨앗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자연의 지혜를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도 각자의 리듬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억지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은 하루를 여는 좋은 방법이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계절마다 그 계절의 특징을 만끽하자. 봄에는 새싹의 생명력을,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의 풍요로움을, 가을에는 열매의 성숙함을, 겨울에는 설경의 정적함을 느끼며 살아가라.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리듬을 안정시킨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정약용은 마음이 평안하면 천지가 모두 봄과 같다고 했다.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내면이 빈약하면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반대로 소박한 차림이라도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저절로 품격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내면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첫째, 좋은 책을 읽어라. 정약용이 천하에서 가장 좋은 일은 독서다라고 한 것처럼 독서는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검증한 고전을 읽어라.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어라. 둘째, 예술을 감상하라. 음악, 그림, 문학 등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성을 풍부하게 한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예술을 멀리했다면 이제는 충분히 즐길 시간이 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음악회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들어라. 집에서도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풍요롭게 하라. 셋째,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라.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라. 이것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이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풍요롭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다섯째,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젊을 때의 꿈과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삶의 활력을 주고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 여섯째,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정약용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며 수많은 개혁안을 제시한 것도 봉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곱째,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라. 종교가 있든 없든 영적인 차원에서의 성장은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더하는 문제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여덟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추구하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라. 자신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라.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이 풍요로웠기 때문이다. 몸은 강진 땅에 갇혀 있었지만 정신은 자유로웠다. 학문에 대한 열정, 백성에 대한 사랑,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의 품격은 바로 이런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우리도 알 수 있다. 품격이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갈고 닦으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할 때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품격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10분이라도 좋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 셋째,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좋은 책을 읽어라. 넷째, 진정한 친구 한두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 다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6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라.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도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법이니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참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이야말로 품격의 핵심이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품격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자신을 수양했듯이 우리도 죽는 날까지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함이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지혜와 따뜻한 포용력을 갖춘 모습이다.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다. 물론 완벽한 인생은 없다.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젊을 때는 외모가 경쟁력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경쟁력이 된다. 아름다운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워진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말이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체념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품격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정약용의 삶과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품격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